30년 안에 최대 23만 명 사망. 이게 단순한 예측일까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지진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충격적인 건 이 거대한 재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조용한 봄밤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3일 밤 9시 19분. 일본 규슈 앞바다 미야자키 해역에서 갑자기 땅이 갈라졌습니다. 처음엔 6.4로 측정됐지만 이내 6.9 강진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물고기가 튀어오르고 책장이 흔들리며 공기청정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평화롭다고 생각하던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일본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 6.4로 측정됐으나 곧 6.9로 상향 조정됐죠. 이 지진이 특별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로 위치 때문입니다. 난카이 해곡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이죠. 식탁 위 물잔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진동인 줄 알았습니다. 도쿄에 사는 시민 야마다 씨의 증언입니다. 그날 밤 야마다 씨의 집에서는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튀어오르고 책장에서 책이 떨어졌습니다. 지진이 끝난 후 야마다 씨의 거실에는 깨진 화분과 넘어진 책장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도 함께 남았죠. 이번 지진은 지난 여름 발생한 규모 7.1 강진과 비슷한 위치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분석관 다나카 히로시의 설명입니다. 다나카 분석관은 이번 지진이 또 다른 전조 현상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미야자키현의 한 가정집에서 촬영된 영상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영상 속에는 진동으로 넘치는 어항, 격렬하게 흔들리는 책장, 그리고 공포에 질린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흔들렸고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조각난 공기청정기와 공포뿐이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흔들렸고 기차는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거리에는 긴장된 표정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뉴스를 확인하는 사람들, 가족에게 전화를 거는 사람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일상의 평온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편의점 선반에서 생수와 통조림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방제 가게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공포가 수면 아래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규모 6.8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대지진 가능성 조사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미야자키 해역 지진도 초기 측정치 6.9에 따라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지진 가능성 조사 개시를 발표합니다. 일본 내각부 방재 담당 관계자 스즈키 켄타로의 발표였습니다. 스즈키 담당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혼잡해졌죠. 조사 개시 발표 직후 일본 전역에서는 미세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시민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방제 앱 다운로드 수가 급증했고 기상용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상점은 붐볐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진 규모가 6.8 이하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지진 가능성 조사는 조기 종료됩니다. 불과 이틀 만에 스즈키 담당관은 다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지만 전문가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조사는 종료됐지만 위험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 야마모토 마사키 교수는 카메라 앞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난카이 해곡에서는 과거 약 10만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대지진은 1006년이었죠. 이제 우리는 위험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시한폭탄이 설치된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기상청 앞에서는 시민들의 항해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더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편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오사카 시민 다나카 유미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조사가 종료됐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지진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요. 이런 불안한 평온함이 더 견디기 힘들죠. 향후 30년 내 난카이 해곡에서 대지진 발생 확률을 %로 상향합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의 발표였습니다. 이 수치는 이전의 7%에서 더 높아진 것이죠. 기자회견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80%라는 숫자는 거의 확정적인 예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최대 23만 명의 사망자가 예상됩니다. 방재청 시뮬레이션 담당자 이토 켄지의 말에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3만 명이라는 숫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를 합친 수치보다 많은 수였습니다. 이토 담당자는 땀을 닦으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길이가 약 700km에 달하는 거대한 해저 협곡입니다. 일본 열도 남쪽을 따라 이어지는 이 협곡은 마치 수면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괴물과도 같습니다.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침강하는 지점에 위치한 이 해곡은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죠. 이 에너지가 한 번에 방출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일 것입니다. 도쿄대학교 지구물리학과 사토 히로시 교수의 설명입니다. 사토 교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열도가 진동하는 모습, 쓰나미가 해안선을 덮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대피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머리를 보호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교사 오카다 미치코는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머리를 잘 보호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오카다 교사의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훈련이 언젠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청 고위 관계자 나카무라 타케시의 말입니다. 나카무라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 너머로 도쿄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화려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지산 분화 시 화산재 예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NHK 뉴스 앵커의 발표였습니다.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협이 일본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이자 자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활화산이기도 하죠. 마지막 분화는 1707년이었습니다. 당시 화산재는 도쿄까지 덮쳤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지산이 분화하면 도쿄까지 화산재가 도달하는데 약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대학교 화산학과 와타나베 히로시 교수의 설명입니다. 와타나베 교수는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화산재가 도쿄 상공을 덮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색 구름이 도시를 천천히 덮어가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화산재가 10cm만 쌓여도 도쿄는 마비됩니다. 교통, 통신, 전기, 수도 모두 중단될 수 있죠. 와타나베 교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쿄에 사는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숨막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쇼핑몰에서 만난 주부 사토 유키코 씨는 방독면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뉴스를 보고 너무 불안해서요. 사토 씨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방제 용품 전문점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방독면, 헬멧, 비상식량이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가게 주인 마에다 타쿠야는 진열대를 다시 채우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화산 주변에는 수십 개의 지진계와 경사계가 설치되었고 24시간 감시 체제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후지산의 활동은 현재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하면 후지산의 마그마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화산재 해방지센터 소장 나카지마 시게루의 말입니다. 나카지마 소장의 표정은 무겁습니다. 그는 두 가지 재앙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쿄 상공에서 바라본 후지산은 여전히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규슈 남부에서 규모 5.2 지진 발생, 가나가와현 해안에서 규모 4.8 지진 감지, 홋카이도 동부 규모 4.5 지진 발생.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말 그대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 슈퍼마켓. 생수와 통조림이 진열대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카트에 비상식량을 가득 담아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평소보다 3배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슈퍼마켓 매니저 이케다 토시오의 말입니다. 이케다 매니저는 진열대를 다시 채우려 애쓰고 있었지만 물건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팔리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한편 SNS에서는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지진을 예고하는 구름이 목격됐다. 정부가 실제 위험을 숨기고 있다. 외국인들이 일본을 빠져나가고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근거 없는 루머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정확한 정보는 기상청과 방재청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세요. 일본 정부 대변인 야마구치 토시히로의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사카의 한 여행사에서는 예약 취소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사 직원 타나카 요코는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일본 국내 여행 예약의 약 40%가 취소됐어요.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일본 방문을 꺼리고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 아파트. 주부 이토 사치코는 비상용 배낭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물, 통조림, 손전등, 라디오, 약품. 이토 씨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도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진 대피 훈련이 강화됐습니다. 아이들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머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사 스즈키 미도리는 아이들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진이 오면 먼저 머리를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 있게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일본 사회 전체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근원에는 난카이 해곡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난카이 해곡에 해당하는 위치였습니다. 일본 기상청 지진 분석관 고바야시 유타카의 설명입니다. 고바야시 분석관은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열도 남쪽을 따라 이어지는 해저 협곡입니다.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지점이죠. 난카이 해곡의 위치는 일본에게 있어 위치의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곡은 일본 열도의 생명선과도 같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토대학교 지진학과 야마자키 타쿠미 교수는 난카이 해곡의 구조를 설명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저 밑으로 침강하는 필리핀판과 그 위에 놓인 유라시아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난카이 해곡에는 여러 개의 단층이 있습니다.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휴가나다 단층 등이 있죠. 이 단층들이 동시에 파열되면 대재앙이 발생합니다. 야마자키 교수의 설명에 기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단층들은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연쇄적으로 파열됐습니다. 만약 한 번에 56개 단층이 움직인다면 일본은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56개 단층이 움직이면 일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이 말은 곧 헤드라인이 되어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도쿄의 한 지하철역.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원 타나카 켄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우리는 화산대와 지진대 위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일본의 숙명이죠. 일본 열도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힘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판과 판이 부딪히며 생기는 응력은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응력이 임계점을 넘으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방출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폭발 직전의 고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학자 사토 케이코의 표현입니다. 사토 교수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도쿄 시내의 한 카페.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쇼핑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밑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707년 10월 28일,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 중 하나인 호에이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역사학자 와타나베 히로시의 설명입니다. 와타나베 교수는 오래된 문서와 그림을 보여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시 약 2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최대 26m 높이의 쓰나미가 해안을 덮쳤습니다. 심지어 제주도까지 여진이 감지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호에이 대지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진 발생 9일 후 후지산이 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잊었고 자연은 그걸 기억합니다. 와타나베 교수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연구원들은 현재 난카이 해곡의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해저에 설치된 관측 장비들은 매일매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죠. 현재 난카이 해곡에는 상당한 응력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는 1707년 대지진 직전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연구소 소장 다카하시 켄지의 발표였습니다. 다카하시 소장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난카이 해곡의 스트레인 변형률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약 10만 150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지진은 1946년 난카이 지진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다음 대지진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고등학교 역사 수업.
교사 나카무라 하루키는 학생들에게 1707년 호에이 대지진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진이 신의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교사의 말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다음 대지진을 막을 수 있나요? 교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카무라 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습니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자연재해와의 싸움의 역사였습니다. 지진, 쓰나미, 화산 분화. 일본인들은 이런 재해와 함께 살아왔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난카이 해곡 대지진은 그 어떤 재해보다도 큰 위협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역사로부터 얼마나 배웠느냐입니다. 역사학자 와타나베의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진 발생 확률이 높다고 해서 당장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되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기상청 대변인 사토 마사키의 호소였습니다. 연이은 지진 소식에 일본 사회는 패닉 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부는 냉정을 유지하라고 권고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비상가방을 준비해 놓았어요. 물, 음식, 의약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사진입니다. 도쿄에 사는 주부 야마다 미호의 말입니다. 야마다 씨는 부엌 한쪽에 놓인 붉은색 배낭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10살 아들 케이타는 방제 교육을 받은 후 매일 밤 지진에 대한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아들이 엄마, 우리 집이 무너지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야마다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편 방제청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대지진이 발생하면 우리는 5분 내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방제청 담당자 타나카 히로시의 설명입니다. 타나카 담당자는 피로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컬즈가 선명했습니다. 문제는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 수백만 명을 대피시키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완전한 대피에는 최소 12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쓰나미는 12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죠. 도쿄의 한 지하철역. 평범한 출근길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으로 지진 정보 앱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가방에 작은 비상용품을 넣어두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항상 작은 손전등, 휴대용 라디오, 비상식량을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회사원 스즈키 타케시의 말입니다. 스즈키 씨는 출근길에 만난 친구들에게도 같은 준비를 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피소를 늘리고 비상물자를 확충하는 등 대비책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물의 내진 설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지진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쿄대학교 방재과학기술연구소 소장 야마모토 켄지의 말입니다. 야마모토 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진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교토의 한 전통 가옥. 목수 다나카 시게루는 오래된 건물의 기둥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옥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지진을 견뎌왔습니다. 비결은 유연성입니다. 완전히 견고한 것보다 흔들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하죠. 다나카 목수의 말은 단순한 건축 기술을 넘어 일본인의 생존 철학을 담고 있었습니다. 견고함보다는 유연함, 저항보다는 적응. 이것이 일본이 수많은 지진과 재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인지도 모릅니다. 도쿄의 한 공원에서 열린 방제 훈련. 시민들은 줄을 서서 비상식량을 받고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9살 소녀 사토 유미는 인형을 안고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진이 오면 인형도 꼭 안고 대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무섭지 않대요. 사토 유미의 순진한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재난 속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존엄성인지도 모릅니다. 일본 방제청 앞, 한 노인이 홀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거대 지진은 언제든 닥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됐는가다. 그 노인은 1995년 고베 대지진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밤.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판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 에너지가 방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경고를 무시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대가를 치를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진학자 코바야시 아키라의 말입니다. 코바야시 박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공포, 체념, 그리고 희미한 희망. 일본은 지금 냉정과 공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포는 사회를 마비시키지만 지나친 낙관은 재앙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